이 지역고용 아카데미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지역 단위로 그 고용 동향이라든가 노동시장 동향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찾아보고 나름 그 제가 업무하면서 사실 저희도 지역 분석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지역 단위로 좀 통계들을 많이 좀 수록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PT가 딱 77장인데요. 엊그저께 제가 퇴근하는 길에 제 차량 그 주행거리가 77777 딱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페이지를 좀 잘 해놓은 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상은 제가 이제 지역 고용 통계 이해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황 이해에 필요한 통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떤 모습으로 이 고용 상태가 구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또 올해 고용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 계속 일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태들은 사실은 이 통계조사 방법으로 볼 때는 다 그 기준에 맞춰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취업자, 취업자도 아닌 우리가 일자리로 이끌어내야 할 비경제활동이고 이런 사람들로 이 카테고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취업 준비생들이라든가 가사 노동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그 일자리로 끌어낼 것인가, 특히 뭐 여성 노동력을 끌어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실업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죠. 보통 실업률 그러면 대체로 한 3.5%에서 4% 정도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또 요즘은 체감 실업률이라고 해서 실제 내가 알고 있는 실업률보다가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이 더 높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체감 실업률이라는 그런 지표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 고용 통계를 지역 단위로 고용 통계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아쉽게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좀 추려온 것들로 보면은 이제 뭐 잘 안 보이시면 교재 보시면 되겠지만은 주로 이제 가구 단위로 보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라고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 볼 수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 이 자료가 있고, 구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사업장 조사에서는 또 전국 사업체 조사는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의 사업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사자 규모라든가 산업 분류라든가 이런 조직 형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고, 아마 지자체에 계시면 지자체 단위로, 시도 단위로, 읍면동까지도 세세하게 우리 지역의 사업장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사업장이 많이 있고 이런 분포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그 시군 구 단위로 거기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자가 몇 명이 있는지, 또 새로 이직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노동 이동을 시군 구 단위로 볼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군 구 단위로 볼 수 있는 상세한 자료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지역별 고용 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시도 단위로 사업장에서 부족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구인했는데 충족하지 못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시도별로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행정자료로서 워크넷이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직접 아니면 뭐 우리 지역 고용노동청의 협조를 받아서 피보험자 숫자라든가 이비직, 취득상실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표 하나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의 모든 것이고 그 이후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여기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이용할 때 어떤 유의점이 있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 표에서 보시면 가구조사, 사업체조사, 행정자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가구조사는 보통 이제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동 공급 측면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업체 조사는 수요 측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는 사람이 몇 명인데 몇 명 더 필요하다라는 수요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그 입장이 사실은 조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구조사 통계를 보면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도 볼 수 있지만 사업체 조사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은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잘 안 잡힙니다. 대신에 이제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장을 받아서 작성하기 때문에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할 때는 사실은 이 사업 보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거의 핵심이고, 최근에도 오늘 아침도 제가 이걸 시간을 놓칠 뻔했는데 청와대에서까지도 나서서 계속 고용에 관한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그런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끌려갈지 모르는데 제가 제진 건 아닌데 이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나오는 취업자 증감이 매달 발표되잖아요. 그게 보시면 이제 2월달에 10만 4천 명 늘어서 1월달 30만에 비해서 험하다 아마 이제 최저임금 효과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엊그저께 또 이 사업체 노동력 조사라고 하는 이 조사에서 여기는 없네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는 또 한 30만 가까이 늘어나고 제가 그 매달 둘째 주 월요일 날 보도자료를 계속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를 보면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8,9만 명까지도 늘어나는데 그 부분들이 도대체 고용 상황이 어떻다는 거냐라는 뭘 봐야 된다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서 그걸 좀 조정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계청 이 사업을 하고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기재부 출신인데 지금 일자리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분이 이걸 조정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네 통계 이걸 살리고 다른 걸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서 지금 아주 방어막을 철저하게 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의 상사가 또 우리 부에서 나가는 국장이기 때문에 위로 또 굽고 삶아서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 아니면 읍면동까지 자료를 보려고 하면 없거든요. 근데 있는 자료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사실은 시군구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해라 아니면 이것만 봐라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각각 섞어서 필요에 따라서 좀 서로 좀 설명을 잘해주는 부분들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인구 조사다라고 하면은 실업자 아니면 취업자도 보면은 성별 취업자 아니면 학력별 취업자, 자영업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만은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은 갑자기 꼬여버려요. 왜냐하면은 경제활동 인구 조사가 굉장히 포괄 범위가 넓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하면 가구에 15세 이상 가구원이 통계청에서 직원이 갔을 때 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집을 지키는 주부거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신랑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산업을 묻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몇 시간 일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또 급여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죠. 그 신랑이 제대로 가르쳐줍니까? 이런 거 가르쳐줍니까? 저는 빼돌린 적이 있어서 진실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급여 면세점에서 조사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받은 다음에 다시 대표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입금자를 고용노동부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돈을 띵땅 써서 사실 제가 용돈이 없거든요. 저 외벌이라서. 그래서 그런 돈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저녁에 출혈을 하고 이러면서 은근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통계를 이 가구조사에서 조사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조사마다 그 장단점을 잘 찾아서 써야 된다는 거고. 일단은 필요한 통계가 어디에 있는지, 또 각종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지역의 어떤 고용 상황을 잘 어필할 수 있는 통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야겠죠. 그것이 사실은 또 결과적으로 볼 때 나한테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통계들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요즘 나오는 각종 대책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청년 대책 만들었다고 하면 청년 대책이 나오려면 청년 상황이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 상황 중에서 안 좋은 상황을 막 끄집어내서 그 보고서에다가 담게 되는 거예요. 청년 대책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8%다, 최악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청년 고용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좋은 점을 이야기 안 하고 나쁜 점을 이야기해서 그 대책을 부각시키는 거고, 또 성과를 내가 또 보고할 때는 좋은 통계를 또 모아서 막 하는 그런 성향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대신에 그 통계가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반대로 나쁜 통계를 가지고 누군가가 들이밀었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장단점과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통계 보고서의 이 각종 보고서의 완성도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는 별로 중요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고서 쓰면서 이 단위 한 개 잘못 썼다가 이 보고서를 통째로 못 쓰는 보고서로 뭐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간 적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치 보호, 자료 출자 이런 것들도 많이 꼼꼼히 봐야 되고요. 먼저 이제 가구조사에서 나오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다 알고 계시죠? 업무 하시다가 보면은 뭐 고용통계 우리나라의 대표 대명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고 이건 너무 유치해 좀 더 복잡한 분석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라고 하면 세종시에 출장하셔서 나눠주시면 제가 김동식 선생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활동조사는 전국에 약 32,000가구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발표할 때 되면 시도별 고용률이나 실업률 취업자 증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시도별로 따져보면은 실제로 표본 숫자는 이 32,000개에다가 17개 시도로 나누면은 대략 몇 개 나오는지 보이시죠? 보통 한 2,000개, 4,000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군구 단위 통계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 고용조사라고 해서 이 32,000개보다 더 큰 17만 개 표본으로 이제 지역별 시군구 단위 고용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는 군인이나 경찰, 해외 상주 취업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는데 요즘 그 보도자료에서 보면 청년 해외 취업 관련해서 언론도 많이 나오고 긍정적,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해외 취업하면은 이 고용 성과에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 해외 취업 잘 챙겨서 있죠. 그리고 매달 15일이 낀 1주간의 상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15일이 수요일이다라고 하면은 그 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1주간의 상황을 조사하는데 그걸 이제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 정도에 통계청에서 기재부를 통해서 발표를 하죠. 조사편이 이렇게 2장짜리입니다. 이거 2장짜리 작성하기 위해서 통계청에는 전담 공무원이 이 가구를 몇십 가구씩 이렇게 맡아서 달달이 이것만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자동차 트렁크에다 보면 각종 주방기구 이런 것들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분한테 제발 우리 집을 좀 표본 가구로 좀 선정해 줄 수 없나? 생필품 부족하다. 메모리에다가 초과금을 수당도 적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 취업한 상황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구직 상황, 그다음에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상황들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이제 취업자라는 개념은 그 1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을 해도 취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친구들 너 취업했냐라고 아직 안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용돈벌이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서 다시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취업자네요. 라고 하면서도 취업자라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사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아빠의 회사 가게 일을 도와서 같이 일하고 있다 라고 하면 18시간 일하면은 그 사람도 취업자라고 보고 있고요. 휴가라든가 회사 파업이라든가 이런 일시적인 휴직자도 취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실업자에 대한 충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난 4주간 적극적 구직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엔드 조건으로 결합이 돼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관심 가지는 부분들은 구직 담년자, 쉬었음 이런 사람들, 취업 준비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상 관심 사항이 되고 있죠. 이 부분들이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학생이 아르바이트하고 입사원서도 냈다라고 하면 재학생은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취업자고 입사원서를 냈다면 실업자 조건을 다 갖췄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규정은 국제 표준 규정입니다. ILO에서 정한 이 규정인데 우선성 규칙이 노동에다가 먼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한 해 동안 총 투입한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산출하는 것이 국가기구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취업자로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면 입사 원서를 냈기 때문에 학생이지만은 비경활이 아니라 실업자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투입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국민계정, 우리나라 총 생산, 1인당 총 생산 이런 거 계산하고 할 때 보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총 부가가치가 이만큼 있는데, 그러면 일한 시간은 얼마냐? 이 여러 사람들이 한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다 토탈성으로 만들어줘야 시간당 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답니다. 근로자, 취업자는 이제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라고 해서 나눠지고, 임금 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 고용 계약 기간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고요.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보는 이제 실업률 지표와 고용률 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통계치를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뭐랄까 이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겨울철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절기가 되면 다시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통 뭐 계절적으로 이제 겨울이 되면 농업 종사자들이 사실 일자리가 동안기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구직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실업자를 안 먹히고 비경활로 가버린 거예요. 보통은 요즘 같은 경우는 기간제 계약이 연말에 종료된다든가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런지 12월 이때 되면 실업률이 가장 높아지고 2월 정도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2월 정도는 가장 높아지는데, 졸업생들이 이제 일자리 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고용률은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처럼 연말 연초에 많이 떨어집니다. 계약 종료되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요즘은 고용률이 높다고 자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고용률이 66.6%였는데 원래는 아마 67%까지 넘어갈 텐데 요즘 고용률 자랑을 안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세팅한 목표라서 그런지 비행기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업률, 고용률 지표를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고용 보조 지표라고 하는 것은 취업 애로 계층, 실업자 중에서 체감 실업률 이런 걸 계산할 때 이제 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되면서도 잠재 취업 가능자나 잠재 구직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렵지만,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해서 현재는 내가 지금 일자리를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구직 활동은 취업은 할 수 있지만 구직 활동을 지난 4주간에 안 했다라고 하는 이런 잠재 구직자, 이런 사람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이제 경제활동 인구 파트로 다 모아서 모으고, 또 이제 취업한 사람들도 이제 36시간 미만 일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완전한 실업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다 모으면 이런 사람들이 취업 애로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보조 지표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최근 실업률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오면 주로 이제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용어를 꼭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고용이 최저임금 올리면서 고용이 많이 위축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피부로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통계치로는 아직도 여전히 고용이 감소하고 있지, 최저임금 때문에 감소한다, 그런 증거는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또 박광원 의원실에서 또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당 쪽의 의원실에서는 고용이 안 줄었다는 근거를 저한테 자꾸 달라고 해요. 근데 야당 쪽에서는 고용이 증거 아니냐, 안 줄었다는 증거를 내놔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이 빨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3.3%라고 했지만 실제 체감 실업률은 11.8%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실업이나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11명, 100명 중에 11명은 현재 실업자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보건조사는 이제 구는 아니고 시군 단위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이런 것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는데, 역시 이 부분들은 이런 질문 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 가능성, 구직 기간, 비구직 사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숫자들은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마이크로 데이터를 받아서 직접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시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들은 군 단위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이런 부분이고 이제 취업자 수는 산업별 취업자 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취업별 고용조사를 하면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시군 구 단위로 쪼개서 고용률을 순서 매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분산이 많이 뜨고 있죠. 좋은 일로 빼야 되는데 어쨌든 분산 고용률이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했는데 꼴찌의 첫 번째는 어딘지 아세요? 익산입니다. 분산하고 같이 붙어있는 익산인데 익산을 여기다가 띄우지 않은 이유는 언론에서 띄우지 않은 이유는 저거 쉐보레 GM 한국 GM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 GM이 분산에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체 조사 쪽에서 통계들을 보면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라고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시간 대부분 이거 빨리 맞춰드리면 좋아요? 아니면 늦게 맞추면 좋아요? 늦게 맞춰도 좋으면 한 장 가지고 그냥 계속 해버릴 수도 있고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이건 이제 통계청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군 구 단위로 그 지역에 있는 사업체, 그 지역별 고용조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 상태가 어떤가를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으로 보면은 그 지역별 고용조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천의 취업자가 100만 명이다, 50만 명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인천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도 가고 경기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주간 노동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 순수하게 거주하는 사람의 취업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하면 어떤 수요 측면에서 그 지역에 사업장이 생기고 그 지역에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그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죠. 사업체 노동력 조사라는 것은 얘도 그 지역별 고용조사랑 같이 탄생했습니다. 얘가 동시에 탄생했는데 이거 탄생하게 된 계기도 역시 사실 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고용 평가 죄송합니다. 옆에 바 있는데 제가 사업 연습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주로 이제 평가하기 위한 장치로도 많이 쓰여져 있고요. 많이 쓰이고 있고 전국에 약 20만 개 사업장을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사자 숫자라든가 새로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역시 지역별 조사와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만 합니다. 4월, 10월 두 번만 합니다. 좀 전에 보신 지역별 고용조사도 4월, 10월 두 번만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이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볼 수 있는 이 통계 표들인데 여기도 보면은 그 종사자 숫자라든가 빈 일자리가 몇 개다, 그다음에 입직자가 몇 명이다, 이직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통계들은 이제 그 코시스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는 이 고용노동 통계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고용노동 통계 홈페이지를 조회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산업별로 전체 종사자가 몇 명이고 빈 일자리가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입직자는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1년에 두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들 옆에 이렇게 그 별표지, 색상 표시가 있을 때는 자료에 신뢰성 문제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조심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이 지역별 사업체 조사를 보면은 시도 단위로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도대체 어디서 많이 받고, 임금을 어디서 많이 받고, 근로시간은 어디서 많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서울에 가서 살고 싶죠. 서울에서 일하면 되는 거죠. 일하는 시간은 작고 월급은 많이 받고 이러는데 사실 이런 것들에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경남 여기가 사실은 근로시간이 아주 긴 편인데 보통 보면은 그 제조업체가 많은 곳이라든가 결국은 산업 그 지역 안에 산업 분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참조하시면 되고, 서울 같은 데는 사실은 뭐 금융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벤처 기업 본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취업 시간은 좀 적으면서 임금은 높게 나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역시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데 시도 단위로 현재 일자리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지난 분기 동안 몇 명을 채용했는데 실제로 몇 명까지만 채용됐고 채우지 못한 인력이 몇 명이나 되고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얼마만큼 더 채용할 것이다, 더 필요하다, 이런 부족 인원,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약 3만 개 사업장을 조사하고 있고요. 얘도 이제 4월달, 10월달 두 달 기준으로 조사해서 1년에 2번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시도별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력 부족률이 300인 이상과 미만을 나눴을 때 인력 부족률이 시도별로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업종별로도 보면 어떤 업종이 인력 부족률이 높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력 부족률은 이제 현재 인원과 적정하게 돌아갈 때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아도 현재 더 필요한 인력, 그것은 이제 부족률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고요. 이제 통계, 여기에서 나온 통계들 중에서 아마 그 사업체,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나 지역별 고용조사를 많이 쓰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주로 제가 담는 것을 지역별 자료를 사실 많이 못 담았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다음 지역 단위, 시도 단위로 노동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달 현재 자료인데, 전체 취업자, 전체 15세 이상이 약 4,400만 명, 28만 명 정도가 전년도와 대비 늘었는데요. 이 중에 취업자가 33만 명 늘었어요. 1월달에. 잘 나간다 생각했었는데 2월달에 10만 명 늘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우리는 3월까지 기다려보자. 계속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자는 제가 2017년 자료를 넣었는데 2,600만 정도 되는데 98년도 외환위기 때라든가 03년도에 카드 대란 때, 그리고 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럴 때는 그 지난해 대비 취업자가 감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한 번의 충격으로 이렇게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29만 명이 늘었는데 과거보다 그 증가한 폭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한 5, 6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90년대 중반. 2000년 글로벌 IMF 극복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률 5%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지금은 3%를 넘기기 어렵죠. 지난해 3.1% 경제 성장했었는데 올해도 3%나 뭐 2.6%, 앞으로 한 2, 3년간도 계속 IMF가 추정하는 거 보면은 2% 후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취업자가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베이비 부모가 이제 은퇴하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요즘 청년층, 청소년층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아이가 안 태어나고 있다, 그런 보도 많이 나오죠. 결국 인구 고령화되면서 취업자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 그 와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답은 여성에게 있다고 봐요. 여성, 장년. 고용률은 지난해 6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재작년인데 66.1%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사실 정보보다 좀 낮은 상황이고, 이런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80% 전후까지도,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8명 정도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6명 반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터키나 그리스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어떤 일하는, 저렇게 일하고도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라마다 여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 아이로 회의 때문에 터키에 한번 다녔는데, 여기 터키에 갔더니 죄송한데 여성 속옷을 판매하는 매장에 점원이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먹고 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문화 자체가 여성들은 일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터키, 그리스 이런. 청년 고용률을 보면 최근에 한 5년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꼬라비 수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청년은 15에서 29세라고 하는데 그 15에서 29세 사이를 5살 단위로 쪼개서 보면은 실제로는 25세에서 29세 고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69% 정도 되는데 20에서 24세 고용률이 현저히 낮죠. 40% 정도 되고 또 15에서 19세는 한 7, 8%밖에 안 돼요. 당연하죠. 공부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진학률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진학률이 지금 작년에 69.8%잖아요. 과거에는 한 80% 초반까지도 갔었는데 진학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애들이 어쨌든 20대 초중반까지는 학교 다니는 거지 일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진학률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으냐? 물론 높긴 하지만은 다른 높은 나라에도 고용률이 높은 데가 있어요. 결국은 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학비나 알바에서 용돈을 버는 직업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뭐 애한테 계속 용돈도 크기만 했지 제가 자기 스스로서 용돈 벌어서 학교 다닌 적이 없거든요. 지금 2학년 다니고 휴학 중인데 알바해서 용돈 좀 버는가 싶더니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입장을 해서 반띵하잖아요. 알바 본 거 제가 다 쓰고 제가 용돈 평소에 주던 용돈을 절반으로 깎아서 주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지금 오늘 3월 30일이잖아요. 근데 4월달 용돈을 땡겨서 줄 수 없냐고 이 소비 성향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강의 본질을 여성 고용률 뭐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고용률이 5세 단위별로 고용률을 뽑았더니 여성 고용률은 이렇게 M자를 그리고 있는데 이 파란색이 10년 전의 고용률입니다. 10년 전은 30대 초반이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30대 후반의 고용률이 낮습니다. 다만 이제 좀 나은 부분은 가장 낮은 시점의 고용률보다 10년 후가 지나니까 조금 더 나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좀 적어졌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20대 후반은 69.5%까지도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20대 후반이면은 사실 남성보다 취업률이 살짝 더 높아요. 여자들이 머리 더 좋잖아요. 맞죠? 맞죠? 제 와이프가 저보다 머리 더 좋아요. 진짜요. 아주 친해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경력 단절이 사실은 40대 초반 후반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다른 OECD 국가랑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다는 거고 터키 같은 경우는 31%네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이 경력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국가는 제가 관찰하기로는 한 4개 국가가 돼요. 일본, 우리나라, 뭐 영국, 미국도 있는데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스위스, 호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나라마다 좀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력 단절 현상은 다른 나라와 비해서는 심각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얘를 학력별로 쪼개봤습니다. 그랬더니 파란색은 남성이고 빨간색이 여성인데요. 여성 고용률이 연령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을 중졸 이하는 확 꺾였다가 순식간에 살아나고 애 낳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살아나오는 거죠. 고졸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회복되는데 전문 대졸이나 대졸 같은 경우는 꺾인 후에 다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대졸 같은 경우는. 대신에 남자 고용률은 지지기 높습니다. 이게 아마 부부가 같이 대졸자 부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기가 다시 출산이나 유학 후에 다시 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 와이프도 대졸인데요. 방송대 나왔습니다. 레포트는 제가 많이 써줬거든요. 근데 대졸인데도 과거에는 취업을 했다가 지금은 실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해도 없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갑니다. 나는 계산은 안 해. 라고. 매장에 안 가. 식당에 안 가. 내 몸이 약해. 이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결국 이 고학력 여성들이 사실은 앞으로 고학력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고학력자들이 드디어 이제 이 노동시장에 주류를 잡게 되는 거죠. 제 나이가 이제 50 조금 넘었는데요. 40대로 보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50을 좀 넘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 중반에 때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2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그 아래쪽은 사실은 고용률,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 여성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은 다시 올려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물론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정책들이 사실은 지자체 정책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사람으로 대상을 하려면 이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일터로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좀 어떻게 하죠? 뭐. 집에서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재밌다는 것을 자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와이프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액세서리 가게, 홈플러스 액세서리 가게 취업을 했는데 4시간 일하고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벌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저께 파업해서 점주가 보증금을 들고 날라버리는 바람에 또 다시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사실 그보다도 그 이전에 여기에서 고용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육아 지원, 그리고 또 뭐죠? 사내 어린이집, 뭐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어떤 공적인 어떤 케어 시스템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고용률이 이 경력 단절을 늘리지 않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이제 생각나는 부분은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서비스 고용이 많을수록 여성 고용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시간제 일자리가 많아질수록 여성 고용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자녀 어떤 학기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부 보조 직접 지원에 대한 그런 효과도 같이 있는 것으로 저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면 한국은행이 3월 15일쯤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골치 아픕니다. 이거 루마티스 관절염 다 왔는데 72세가 돼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59.6세, 60세 정도에 은퇴하는 이런 나라에 비하면 일하는 것 자체를 만족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신 세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일이 참 굉장히 힘들죠. 어르신들 일자리는 사실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폐지 미역가를 주어서 8,000원을 팔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복지제도랑 연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도 역시 복지재원은 여전히 이분들을 일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을 정도로 복지재원은 아직도 약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들 전체적으로 취업자 구조를 보면은 이 숫자는 무역구조라고 해서 우리나라 총생산에서 수출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총생산은 수출과 수입으로 사실은 무역을 통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고용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 이제 제조업 고용은 과거에 약 90년도 중반까지는 올라갔었지만 그때 이후부터는 제조업 고용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계속 나가죠. 나가는 이유가 결국은 가장 주된 이유가 인건비 때문인데 이 부분들이 국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 내 임금 격차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분단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제조업, 대기업, 비정노조 이런데 생산직 연봉이 제조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반면에 또 하청, 지하청 기업들은 사실 막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떼고 있고 그런 어떤 기업 안에서도 분배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분배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서비스 비중은 많이 올라가지만은 우리나라의 없네요. 서비스 노동 현상상 OECD 꼴찌, 제조업 노동 현상상 그래도 중상위 이런 거 아시죠? 우리나라 서비스 노동 현상상이 낮은 이유는 우리는 모든 걸 다 서비스라고 하죠.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반찬 하나 서비스, 국 서비스, 공기 서비스 다 서비스 받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대가로 받고 사실은 비용을 지불해서 그것들이 그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소득으로 잡혀야 사실 부가가치가 올라갑니다. 뭐 해외여행 한번 가보셨잖아요. 가보면 기본적으로 뭐 식사 한 번 하면 20-30달러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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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먹은 제가 먹은 황태 해장국이 그렇게 맛있는데 9,000원이면 반찬을 몇 번 비벼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좀 뭔가 서비스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영업 소득도 굉장히 안 좋은데 자영업자 기준을 먹고요. 제 소형은 강남구 일원동에서 치킨집 하고 있는데 삼성병원 앞에서 치킨집 하고 있는데 자리 좋을 것 같죠. 먹자고. 하루에 통닭 5마리도 잘 못 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에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한번집에 가서 식당 일하고 오후에 다시 들어와서 2시에 들어와서 새벽 3시에 나와서 일하고 오후 2시에 와서 치킨집 열고 그렇게 해서 또 손님 테이블 하나 채워서 손님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 서비스 특히 자영업자 비중 높은 이런 산업구조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취약하다. 또 임시직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직 비중도 높습니다. 우리가 실업률이 3.7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11.8이고 청년 실업률이 8%다 이렇게 높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0%를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일자리를 구인 수요가 생길 수 있도록 기업에다가 뭔가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도자료들인데 역시 최저임금과 고용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를 발표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친여 성격이 있죠. 한결에 그렇죠? 예전엔 야쪽에 몇 쪽이잖아요. 그래서 예년 수준이다 이렇게 하고 예년 수준. 근데 동아일보 보세요. 최저임금 후폭풍 이렇게 물음표 딱 걸렸어요. 13년 통계 발표 이후 최고치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 통계라는 걸 해석은 사실은 보는 사람이 이연령 비연령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더라도 숫자를 많이 하는 사람을 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지역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좀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추세이고요. 최근에 조선업부 노동 때문에 그 지역의 고용 타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면은 울산 같은 경우는 조선업 피보험자가 39,000명이었다가 16,000명이 빠졌습니다. 29%, 30%, 3분의 1이 빠졌고요. 전북, 군산에 있는 전북은 한 33,000명 정도 있다가 3,300명 정도 있다가 2,500명이 빠지고 800명 정도 남았어요. 75%가 조선소에서 나름 돈 좀 벌다가 다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군산은 지금 자동차 타격을 또 맞고 있죠. 그래서 고용위기 지정 요건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전체적으로 굉장한 이유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숫자가 지난 1월 달에 사상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발표한 날 제가 이사하는 날이었거든요. 이사하는 날 제가 미쳤지. 발표해놓고 보도자료 뿌려놓고 제가 착신 전화를 해놨거든요. 휴대전화. 그래서 이사하면서 휴대전화로 그때 52통을 받았는데 청와대, 총리실, 국회, 언론사 사방에서는 제가 이 전화기 들고 하루 종일 그날 눈오는 날이었는데 이러고 있다가 와이프가 있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높인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근에 군산 지역 인구가 쭉쭉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빠져나간 이유를 봤더니 이 인구 증가 지난해에 한 2,600명 빠졌는데 그 중에 2,400명이 전출해서 나왔어요. 전출 초과자. 이사 들어오고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차이 나는 1,000명이 뭐예요? 죽는 사람보다 태어난 사람이 1,000명 더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출생보다가 이동에 의한 인구 감소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 괜히 너무 위기감을 주는 건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고용률은 군산 지역이 이렇게 낮고 익산은 더 낮고요. 얘 둘이서 짝꿍이 붙어 있습니다. 차 타고 다니면 한 20-30분 내로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람들은 익산에 살면서 군산으로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익산이 왜냐하면 군산, 익산, 전주 이렇게 있거든요. 전주권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참고로 저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이쪽에 제가 박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지난해 10월달 취업 고용조사인데 취업자가 6,600명 빠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지역에서 가장 최고 수준으로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인데 피보험자 숫자가
갑자기 연초부터 또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증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태 이렇게 가더라도 실제로 그 총숫자 그래프로 보면은 여기서 한번 총숫자가 한번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냥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증감으로 보다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가는데 이때 당시에도 자동차 쪽에 고주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박하고. 이 부분들은 2월달, 3월 가면서 조금씩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은 자동차 판매 쪽에도 보면은 자동차 산업협회가 보면 자동차 판매량이 나오는데 지금 그 GMO 판매량이 1, 2월 달에 판매량이 40% 떨어졌어요. 지난해 대비. 그리고 3월 이후로 이제 자동차 판매업 종의 취업자도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대리점에서도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에서 참아야 됩니다. 저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바에서 이제 이런 자료집도 만들었어요. 자료집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시도 단위로 전체 그 고용 동향 전체를 한 40페이지 정도씩 묶어서 만든 자료집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 주로 발췌를 하고 해서 몇 가지 담아봤습니다. 시도별로 줄 세워놨는데 혹시 괜찮거나 그런 일이 안 생기고 바랍니다. 취업자 수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의 전체 취업자의 40% 이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용률은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실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이는 대로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 텐데 혹시나 더 논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왜 도대체 고용률이 낮은 거야, 높은 거야, 그림 잘못 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내용이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 고용률이 굉장히 낮죠. 제일 낮네요. 그 시도 단위로 볼 때는 이렇다는 결국은 이 부분들은 그 성별로 나눠보면은 여성 고용률이 낮아요. 울산이. 그러니까 남성의 소득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성이 일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죠. 사실 군산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도 울산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도별로 사업장과 종사자 밀집도를 봤더니 서울과 경기 쪽에 역시 종사자의 약 47% 정도가 서울, 경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파란색은 사업장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사업장 밀집도는 꽤 높은데 종사자 밀집도가 낮아요. 결국은 이 부분은 사업장당 종사자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결국 영세 사업장이 많은 것이라는 그런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 5년간 사업장이 증가한 비율과 종사자가 증가한 비율을 이걸 XY축에다가 올려놨더니 충남 세종은 사업장도 늘어나고 종사자도 늘어났습니다. 경기 제주가 그렇고요. 반대로 부산 대구 이런 쪽은 사업장도 줄고 종사자도 줄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왜 이렇지? 라고 했는데 경기도와 거의 대칭됩니다. 서울 쪽에 있는 사업장과 종사자가 경기 쪽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 여기는 사업장은 줄어도 종사자가 많으니까 기업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사업장은 늘어나지만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작은 사업장이 자꾸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가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시간을 보면은 울산 쪽에 임금이 가장 많고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랑 같은데 모양만 달라서 이런 건 가져가겠습니다. 사업장당 평균 종사자 수를 봤더니 역시 울산, 서울 쪽에 경기 쪽에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대비 강원, 대구, 제주 이런 쪽이 소기업체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숫자는 서울에 압도적으로 많이 모여 있고요. 전체 종사자 중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냐 봤더니 세종이 1등이더라고요. 세종 정부 청사 종사자들이 얘를 끌어올린다고 보입니다. 약간 특이형이죠. 이건 이제 신설법인 중기청 중노교부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건 저거죠. 법인 등록신고 자료. 법원에 신고 자료인데
참고로 보십시오. 시설 범위는 서울 경기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 여성에 대해서 고용률을 보면은 시도마다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률을 보면은 전북이나 전남, 그리고 대구, 강주 이런 광역권과 또 약간 전북, 전남권 쪽에서 청년 고용률이 많이 안 좋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뭐 일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재학생이 그냥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이 청년을 놓고 다시 뜯어봐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청년을 상태별로 보면 학생이 많은지 아니면 취업 준비생이 많은지 라고 볼 때 전략이 다시 나오는 거죠. 여성 고용률은 제주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인데요. 울산이 낮고요. 제주도 여성 고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시죠? 그래서 혹시나 딸 나오면 제주도로 시집 보내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가도 됩니다. 지역을 비하는 건데. 여성 고용률과 경력단절 여성 비율입니다. 지금 이 막대 그래프의 끝부분과 이 꺾어진 그래프의 이 전 부분들을 보면 미묘하게 그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 경력 단절이 높은 곳은 여성 고용률이 낮고 여성 경력 단절이 낮은 곳은 고용률이 높습니다. 결국은 계속 일하는 곳, 여기는 일하다가 멈춰도 되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이나 전북 이런 쪽은 사실은 경력 단절 비중이 낮고 고용률이 높은데요. 여기가 일자리 많은지 그건 모르겠네요. 서비스 쪽에 많은 건지. 만화 그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옛날 짝대기 그림 이것만 읽어도 눈이 어지럽죠. 3D 그림 보는 것처럼. 자기 시도만 찾아서 보고 계시죠. 그러면은 다른 시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전략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 시도는 빨리 보실 때 다른 시도를 보셔야 됩니다. 저 지역은 왜 저렇게 없지? 그 원인을 우리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잔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제가 잔머리라고 하면 좋은 말이기도 한데 잔머리라는 말을 했다가 제가 또 혼난 적도 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자기는 진실한데 왜 자꾸 잔머리 쓰냐고. 지금 50대 고용률은 사실은 거의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70% 중후반대에 있는데 60세 이상부터 고용률이 현저하게 거의 한 2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적게 떨어진 것인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60세 이상이면 사실은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연금이라든가 노후 어떤 지원 정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100명 중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00명 중에서 30명에서 40명 가까이는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도 83살인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농업인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 지역 안에 고령자 고용률은 사실 그 지역의 농업 종사자, 자영업 종사자가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부분들을 배제시키면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조금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기준입니다. 이건 그 경활 조사인데 이 부분은 뭐 시도별로 나오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총량 정도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제주도 쪽에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전남북 지역에 비정규직 비중이 특별히 높습니다. 그리고 울산, 경기, 경남 전형적인 산업도시의 그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가 비정규직 비중이 더 높은 그런 문제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비정규직 사실 이런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판단도 우리는 시간제 근로자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시간제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보고 있어요. 대신에 계약만 계속 할 수 있고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시간제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일하는 사람과 4시간 일하는 사람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시간당 임금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일제 풀타임 근로자가 8시간으로 나눴을 때 그 시간당 임금이랑 시간제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임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쪽 시간제 근로자는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요즘 기내에 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어떤 과거에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이런 정책도 좀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실업자 수와 실업률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감 실업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면 어렵지만은 일적에 실업률이 높다라고 할 때는 인천 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본인들은 대체로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일자리가 많은 쪽에 실업률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원래 프랑크톤이 많은데 고기가 많고 거기가 낚시가 잘 되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은 곳에 구직 활동을 하러 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도 좀 있고 인천의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왜 그런가 그래서 인천 상공회의소 이런 홈페이지 뒤져봤더니 인천이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 도시였는데 최근에 이 서비스업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성 중심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이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실직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자꾸 밀려나오면서 인천으로 왔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어요. 그러면서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한다면 역시 서울에 있는 일을 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인천에 계신 분은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도 여전히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지역별로 우리 지역이 실업률이 높구나 낮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은 익혀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했는데 그 중에서도 비자발적 상실자 숫자를 이제 봤더니 이 부분은 요즘 최근에 지역 경기 동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 제주도도 있는데 경남, 전남부, 그다음에 강원, 대전 그런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 이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들은 이제 요즘 제조업과 조선업 등 산업군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들 때문에 요즘은 대구에도 보면은 경주 쪽에 자동차 부품공단들이 있죠. 거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은 안 들어와서 다행인데 어쨌든 안 들어와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이직자 동향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이직자 동향을 피보험자 숫자에다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워크넷 통계를 가지고 구인구직 인원을 이제 봤더니 산업별로 보면은 직종별로 보면 경영회계 사무직의 구인 인원은 요만큼인데 구직 인원은 이만큼입니다. 그 배수가 2.9배입니다. 그래서 10명 모집하는데 29명이 경영회계 사무직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환경인쇄, 목재 가구, 이게 단순 업무직인데 단순 업무직은 모집 인원은 이렇게 있는데 구인 인원은 조금 더 낮습니다. 여기는 안 가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계, 재료, 화학직, 섬유, 우복직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업종 간 미스매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얘는 사실은 지역 간 미스매치랑 또 같이 결합이 되면은 대부분 구인보다는 구직이 많은 상황인데 작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직보다가 구인이 더 많은 제주도 같은 경우가 있고요. 워크넷 통계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워크넷 통계는 어쨌든 참고로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구인구직 정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사람을 모집한 인원을 보면 한 7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워크넷 구인 인원은 약 2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매달
총량으로 보면 결국 워크넷에다가 구인 등록을 안 한다는 거죠. 그 한국고용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메일을 잡아라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500대 기업 이상 그 대기업이 실제로 구인 활동을 하면서 자기 구인 경로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인크루트, 자사 홈페이지, 그 다음에 자기 업종에 해당되는 전문 포털 이런 곳으로 가고 500대 기업 중에 어느 기업도 워크넷을 쓴다고 하네요. 근데 몇 군데 있어요.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는 워크넷을 의무적으로 올리니까 더럽지만 올리고 그럽니다. 대기업이 워크넷에다 구인 등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급여 받으러 온 사람들이 나도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생길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기 기업 홈페이지에만 올려도 충분히 원하는 사람들 보다 훨씬 더 좋은 애들이 개떼처럼 그룹떼처럼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자리만 찾으러 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녀는 그런 데 가기를 원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1년, 2년, 3년이 늦어도 상관없다. 대신 중소기업 가지 말아라. 어떻게 나온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나왔어요? 귀한 아들 한 명인데 몸에 기름때를 묻히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발표된 청년취업정책도 중소기업 채용으로 굉장히 장려하고 거기에다가 많은 이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을 돈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우리 지역에서 과연 중소기업이 있다면 여기에 사람들을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걸 좀 더 분석해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 과로 공문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분석하고 싶은데 같이 협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대신에 장소는 그쪽 지역으로 좀. 저 출장을 못 나가고 죽겠습니다. 출장을 못 나가고 싶어요. 현장도 좀 보고 싶은데 요즘 그런 것들 많이 못 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일본 남았네요. 어쨌든 제가 팀장님 좀 시간을 저한테 줄 수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업무와 아주 직관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집중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역마다 이 구인 개수를 보면은 1이 넘어가면은 그 찾는 사람보다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보다가 구인자가 많다는 겁니다. 1이 넘어가면은 어쨌든 좋은 것인데 대부분 1 미만이고 이런 것은 현장의 경쟁,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4개 광역시도만 오는 줄 알고 4개만 그려왔는데 보면은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제조업 쪽에 구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제조업 구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라든가 가구내 고용도 있네요. 도소매 이런 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걸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원 같은 경우는 또 제조업 구인 여기도 나네요. 대신에 이제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 구인이 전국 평균보다는 없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낮겠죠. 이 부분들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인 구직 시장의 특징이 다른 지역과 어떻게 차별화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일본에 있는 그 워크넷입니다. 일본 워크넷인데 헬로워크인가 그 사이트에서 이건 후생노동청에서 다운받은 건데 구인 비율이 2.25입니다. 지난 6월인데 제가 연락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자리 찾는 사람은 1명인데 모집하는 것이 2.25명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2개 중에서 1개를 골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잡 쇼핑한다. 대학 졸업하기 이전부터 벌써 취업은 다 정해져 있다. 어떤 기업은 네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그런 데까지도 있고, 오죽하면은 기회다.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일본으로 보내자고 해서 일본 취업 안내 그런 회사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가서 행적이 묘연해지고 이런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외 취업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어떤 정착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처음에 제조업에 갔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잘려서 뭐 서비스업으로 갔다가 나중에 뭐 일용직으로 돌다가 어디 험한 데 돌아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귀한 자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2018년도 고용 상황은 역시 2017년과 거의 비슷한 취업자 증감이 전년도 32만 4천 명 늘었는데 올해는 약 29만 6천 명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노동연구원에서 예측을 했고요. 상반기가 안 좋고 하반기가 좋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관련되는 통계들을 제가 이제 여기서 그려진 모든 그래프가 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통계 홈페이지 그리고 코시스 여기서 다 가져왔습니다. 고용정보원에서는 안 가져왔습니다. 대신에 참고로 여기 가시면은 고용정보원에 가시면은 그 인력수급 전망이라고 해서 시도 단위로 우리 시도의 장래 인력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망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통계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노동시장 동향에서 동향 및 분석 자료로 들어가면은 각 우리 지방간서 성남, 경기, 중부, 대전 이런 고용노동청에서 그 지역의 고용 동향을 매달 정리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 와서 필요한 정보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두 번째 달부터는 읽는데 시간이 반으로 줄고 세 번째 달부터는 읽는데 시간이 한 2, 3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읽으면서 최근에 우리 지역의 고용 동향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적절하게 최신의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교육 시간을 좀 초과했는데 사업이나 시간인데 죄송하고요. 쉬는 시간 빼는 거가 정말 죄송하고 어쨌든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교육 시간 지금 사과하시는 잘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해라 이렇게 됐죠. 저희도 보면 당황합니다. 전화 주셔도 괜찮고요.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